오늘은 우리가 수능특강 고전산문 1강에 있는 포천이문이란 작품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 일단 이제 소설과 소설 전 단계에 있는 어떤 그 경계성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은 야담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수능특강 고전산문 1강은 늘 야담계 소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야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들야자인 거죠. 즉 들판에 떠도는 이야기 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떠도는 이야기스러운 소설이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진 않은데 소설로 보기에는 살짝 미숙한 단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야담계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소설의 어떤 전 단계스러운, 즉 완성적이지는 좀 못하는 소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의 의미는요, 포천이문이잖아요. 이게 포천이라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포천에 떠도는 야담이니까요. 이자가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보면 돼요. 문은 소문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천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또 신기하게 북벌론이라는 소재를 담고 있어요. 북벌론. 그럼 북벌론이라는 건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이제 좀 주장했던 어떤 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이었던 사대부파가 주로 북벌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북벌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벌론은 사실 근데 여러분,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기득권층, 이제 기존의 사대부 계층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주장이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여론이자 주된 어떤 이야기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면 정말로 내 목숨을 좀 이렇게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적인 장치를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수능특강 보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실존 인물이었던 홀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 홀령을 등장시킴으로써 귀신의 입을 통해서 북벌론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바로 하륜인데요. 하륜. 이 사람은 이제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서 나라가 잘못되는 건 내가 이제 뭐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좀 정당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이었던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매우 기이하고 이런 걸 우리가 신기한 이야기, 그래서 전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기적. 신기하고 판타지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공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날 밤. 여러분, 정공이라는 사람도 이제 어떤 실존 인물인데요. 정태화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포천의 현감이라는 건 이제 어떤 포천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의 귀신이 찾아와 그에게 폐허가 된 자신의 무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한다. 자, 여러분, 하륜 역시 이제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실존 인물이라고 했죠. 이 사람 역시 조선 초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방원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태종 때 이제 영의정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무덤을 돌봐달라 해서 정공, 정태화가 하륜의 부탁한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부탁한 바 뭡니까? 무덤을 돌봐달라라는 부탁이었죠. 하공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 귀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귀신이 온다는 것 자체가 쌤이 이제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전기적 요소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타지하고 신이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우리 소설의 전기적인 요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공이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응대하자 하륜이 말했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내가 결처보온할 길이 없구려. 허나 사토께서는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테니 참으로 축하하오라고 말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 우리가 이런 생사관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사관을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작가는 이승의 길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 법도가 다르다. 즉 이승과 저승은 좀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초보호는 이제 여러분 알죠? 우리 이제 고사 속에서 나온 말인데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라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려라는 말입니다. 헌화는 여러분 현대로 치면 그러나 이런 말이고요. 사또 누구 말하는 거예요? 현감. 현감을 이제 달리 말하면 사또라고 보면 되죠. 사또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서 수명이 연장될 거라 말했대요. 전공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세상이 누차 바뀌어 상전벽해가 되었으나 어르신의 영령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제 하륜을 말하는 거죠. 하륜, 하공. 자, 세상이 상전벽해.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여러모로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전벽해는 뽕나무 상자거든요. 뽕나무 밭전자고요. 얘가 벽해라는 거는 바다거든요. 바다. 그래서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할 정도로 매우 급격한, 매우 커다란 변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놀랄 만큼 변했다라고 했을 때 상전벽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넋은 500년을 지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300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200년 뒤까지는 알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 2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서글프기 그지없구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넋이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어두운지 지혜로운지에 달렸소. 재앙이나 재상이라 할지라도 용렬한 그릇이라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찮은 초목이라 할지라도 빼어난 기운이 모인 것이라면 죽어도 넋이 남게 되오. 사또는 이제 그 전공을 말하는 거죠.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 아니니 죽은 뒤에도 훌령이 100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죽어도 너 한 100년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뭐였냐면요. 하류는 사후 500년 동안 훌령이 흩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정태화, 전공이죠. 정태화는 사후 100년 동안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네. 그러면은 하륜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이 훌령이 흩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작가 누구였는지 기억납니까? 이 사람 이현기라는 사람은 정태화라는 실존 인물보다 하륜이라는 실존 인물을 더 높이 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작가의 리스펙이 더 큰 사람인 겁니다. 즉 작가가 어떤 존중을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하륜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저승에 과연 조물주가 있습니까? 궁금한 거 굉장히 많죠.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으니 묻지 말아주시오.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함께 환난을 슬퍼하고 함께 망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이제 북벌론의 어떤 전제인 거죠. 북벌론의 기반은요. 친명이죠. 친명. 명나라와 이제 잘 지내는 것. 불행히도 오랑캐 청나라가 대업을 찬탈하고 중국에서 황제를 일컫고 있으니 지금 우리 조정 신하들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 천하의 대의를 펴보자는 정대한 논의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청나라를 이제 무찔러보자. 즉 북벌론이죠. 북벌론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 일의 기륭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뭡니까? 북벌론의 기륭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태화가 귀신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륭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소. 다만 조정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존망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오.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니 내 마땅히 울어다 찬양에 마지 않을 것이오. 자 여러분, 즉 큰 절개를 뭐 말하는 겁니까? 명나라에 대한 절개죠. 명나라와의 어떤 의리입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존망 이거 보고 또 웃는 애들 분명 있을 거예요. 존나 망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존속과 멸망이에요. 존속과 멸망. 이거 보고 또 존나 망함 이러면 안 돼요. 존속과 멸망입니다. 자, 즉 여기서 지금 하루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래 북벌론 하고 싶어? 그래 뭐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좀 간지는 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즉 네가 명나라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지키고자 북벌을 하고자 라는 거 매우 영예로운 일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북벌론의 기반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듯
한 말투를 쓰는 거죠. 사실 진짜 인정한다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작품 전체에서.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맑은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중화를 존중하는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아름다운 명성을 얻는다면 나는 거기서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 즉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어떤 즉 북벌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말로만 북벌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이제 이 허륜이라는 사람이 봤던 북벌론의 허상입니다. 허상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당시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송시열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송시열을 비롯한 어떤 노론 집권 세력 이 주로 이렇게 북벌론을 말로만 떠들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정들을 긁어모아 군대를 이르면 100만 군사를 넉넉히 갖추고 여러 고을에 비축된 곡식은 몇 년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밤낮으로 훈련하면 정예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즉 우리 북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북벌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죠. 바본가? 그렇죠?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강계 밖으로 나가면 우리 군대의 함성이 이르는 곳마다 명나라 유민의 누구인들 청나라 군대의 대우에서 이탈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명나라 이제 백성들 중에 청나라에 어쩔 수 없이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군대를 보면은 우리랑 함께 해줄 거라는 거죠. 또 5~3개의 군대가 여전히 운남에 있는데 정예부대의 군량도 충분하니 만약 이들과 힘을 합해 명나라 황실을 부응하기로 맹세한다면 어찌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북벌할 만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만전지책이라는 말은요. 이제 이 말 뜻은 어떤 실패의 위험이 없다 라고 보면 돼요. 사또는 아직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또는 누구 말하는 거야? 그쵸? 이 정태화 말하는 거죠. 탁상공론이라는 건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탁상공론도 그냥 책상 앞에서 관념적으로 떠드는 것을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약간 좀 현실적이지 못한 떠들기, 그냥 논의를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천하만사가 천시와 지리와 인사의 제약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천하만사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천시라는 건 이제 어떤 운수입니다. 운. 그리고 지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이제 그 지리적 조건 말 그대로 지형 인사라는 건 여러분 사람의 일 어떤 사람과 관련된 그쵸? 사람이라고 적을게요. 이러한 제약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죠. 지금 중화에 오는 차츰 쇠하고 북방에 오는 왕성하니 청나라의 통치가 300년은 지속될 것이에요. 여러분 중화라는 건 이제 명나라로 대표됐던 중화 사상인 거죠. 그리고 북방이라는 건 이제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오랑캐의 나라. 얘네가 300년은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시에 어쩔 수 없으며 즉 한마디로 이 천시라는 게 운이잖아요. 여러분 즉 청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운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산에 가는 천엄의 요새이나 우리나라 오합지졸이 험한 천리길을 가는 동안 100번 싸우며 산에 간 앞에 이르면 저들은 연계의 군사들로 요충지를 굳게 지키며 편안하게 쉰 군도로 필요한 군대를 맞이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저기를 쳐들어가면요. 저기에 있는 청나라의 군대는요. 편안하게 쉬고 있겠죠. 왜냐면 자기들의 본거지에 있으니까요. 즉 이거는 청나라의 군대예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간 우리나라의 군, 즉 조선의 군들은 얼마나 피곤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인적으로도 부족한 거죠. 게다가 영고의 여진족 군사가 우리 군대의 후방을 치면 우리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아 전군과 후군이 서로 응할 수 없을 거요.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후퇴에 돌아올 길도 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소? 이게 바로 지리에 어쩔 수 없음이요. 즉 한마디로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이켜보건대 병자년의 저들은 기병 수천으로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병자년에 우리 영토에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게 바로 병자호란인 거죠. 완전 대패를 했잖아요. 그쵸? 우리 영토는 이제 조선 땅을 말하는 거고요. 그쵸?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썩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수천리 우리 땅에 저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더니 마침내 도성까지 침략당해 굴욕적인 강화 조약에 운명을 걸고 말았소. 지금 오랑캐의 부강함은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죠.
우리 군대의 진법은 고작해야 장사진뿐이고 용렬한 장수와 나약한 병사들은 적을 보면 미리 후퇴할 생각부터 하니 젖먹이를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즉 못 싸울 거다는 거죠. 애기가 호랑이랑 싸우는 게 똑같다는 거야. 또 오삼계는 임금의 은의, 은의는 이제 은혜와 의리이겠죠.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뒤 스스로 제위, 제왕의 위치, 제왕의 자리를 엿보고 있으니 이런 자와 동맹하는 것은 불가하오. 자, 여러분, 이런 자는요, 이제 오삼계를 말하는 거죠. 오삼계, 그쵸? 근데 이 오삼계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하륜의 주장입니다.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의를 고수해야겠습니다. 화의는 여러분 이제 화해의 의입니다. 화해의 의론. 화해하는 게 좋겠다.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논의를 좋아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겁부터 집어먹소. 좀 전에 하신 말씀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 지나지 않소. 여러분 하신 말씀 뭐야? 북발론 말하는 거죠. 북벌론은 다 부질없다. 우리나라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인지라 지금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정을 좀먹는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럼 이거죠. 즉 작가가 바라본 조선 후기의 모습인 거죠. 법의 폐단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부유한 권세가에 노예가 많아 곳간과 곡식창고와 동산과 채마밭마다 지키는 자를 두고 농사와 길쌈과 물 깃는 일과 나무하는 일마다 담당하는 종이 있어. 이 8가지 일은 본래 폐단의 근원이 아니나 종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 종 8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8가지 일이 폐단이 생기오. 그러나 가장이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그 자리에 대체하며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거요. 하물며 나란 일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소?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부유한 권세가의 노예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나란 일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부유한 권세가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나란 일로 확장하고 있죠. 다를 바가 없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비추론, 유추입니다. 즉 권세가의 노예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인 거죠. 즉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리를 그 자리에 대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쓸모없는 인재를 빨리 버려 솎아내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즉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 배치해라, 등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공이 절하여 살해하고 말했다. 지금의 가르침은 참으로 감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마음과 몸이 모두 경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복이라는 거는 존경한다. 그리고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슬에 머물 수 없으니 이제 작별을 고해하겠소이다. 사또는 몸 조심하고 안녕히 계시오 라고 말을 해서 신기하게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귀신, 즉 하륜이라는 홀령의 말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인 거죠. 근데 이 주제의식이라는 게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에 말하기에 너무 민감한 주제였던 거죠. 민감한 주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홀령이라는 귀신이라는 어떤 전기적인 요소와 연결시킴으로써 이 사람은 현실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즉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작가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 귀신이 한 말이잖아 라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서사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또인 정공의 이제 꿈에 나타난 이 하륜의 이제 귀신이 이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본격적인 소설보다는 좀 더 약간 야담에 가까운, 즉 초기 소설의 형태 정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벌론이라는 조선 후기의 실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할 것 같습니다.